요즘 공부는 잘 되십니까? 어려워요? 문제집을 풀 때요? 근데 얘가 일단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는 기초가 돼 있어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부터 공부를 했더라도 문제로 해서 점수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선생이랑 같이 돌아봐야 돼요. 그게.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푸는 요령이나 이제 이런 걸 배워서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학원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가 이게 이론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게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3개월이 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훨씬 길죠.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론은 다 긍정형이에요. 그죠? 이게 문제 풀 때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지 틀린지 고르려고 그러면 이게 바탕이 돼야 되죠.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네, 그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용어라든가 이거를 조금 숙지를 많이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허점을 노리고 이런 식의 문제형 배열을 해주니까 이런 걸 유념을 해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로 이런 거를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 위주로 해서 5, 6월까지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쌓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거는 선생들이 매주 자료로 주잖아요. 그걸로 연습 좀 하고 문제를 지금 많이 풀거나 이게 공부하는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러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야 이게. 하기는 오래 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쟤는 또 뭐야.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하고 성적이 비슷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괴리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갖고 할 적은 아니고 이게 이때부터 충실히 해온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저께 강의한 학원에서 지난번에 모의고사 한 2,200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보니까 민법이 80점, 개론도 80점이에요. 성적이. 그러니까 1등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1등이라고 서로. 참.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출난 경우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평균점으로 보면은 거기가 52점 정도 나왔으니까 반평균이.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거죠. 뭘 그게. 원래 출발은 다 30점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반평균이 2.3점 가다가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 6월 사이에서는 아직 1차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1차부터 올인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1차만. 왜? 1차가 돼야 2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2차를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쭉 했는데 그동안에 공부한 것도 없고 이제 슬슬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책이 6권이나 되는 거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차는 2개밖에 없는 거야. 2차는 4개가 있고. 그러니까 4개를 쓱 민다고 옆으로 쓱 밀고 1차만. 그리고 이제 박한 양반하고 협상하는 거죠. 원래 이 시험이 2년은 걸리는 시험이래.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날 찾지 마.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먼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차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을. 민법 위주로만 하면 곤란해진다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5월이 되면 이 학개론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학원들이 생겨나요. 이거는 기본적인 트렌드에 벗어난 학습 방법을 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민법만 위주로 막 공부를 했다고요. 민법 선생은 민법만 해야 된다. 이창화 선생도 민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학개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학개론 선생 혼자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 오는 동안에 얘는 버려두고 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2차를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버려둔 애가 하나 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얘를 싹 지워보고 다시 써봤더니 얘가 학개론인 거야. 근데 이 과목이 하루아침에 이게 실력이 확 늘어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거예요. 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래프가 난무하고 수익률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학개론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어렵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죠. 얘도 민법 투자한 만큼 했으면은 얘도 쉬운 애라고요. 얘가 점수 따기 더 좋은 애인데. 그러니까 5월이 돼가지고 얘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얘기는 학습 방법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그동안에 공부를 할 때 민법을 한 70% 정도 줬으면 학개론 한 30%를 비중을 두고 얘도 조금씩은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같이 밸런스 유지가 갈 텐데 너무 민법에만 치우쳐서 하다가 5월달에 도래하니까 얘가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렵다고만 인식이 되고 어렵다고 인식이 되는 거는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1차 위주로. 네? 그리고 2차 과목은 한 여름 때서부터 해서 한 2, 3개월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도 거기는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는 외우는 게 많잖아요. 그쪽은.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전략이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서 나머지 꿔준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2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1차에서는 전략 과목이 학개론이라고 해요. 학개론이 점수 따기 더 좋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개론 선생님 말을 안 믿는 거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학개론이 점수 따기 좋다. 얘가 쉬운 과목이다. 그러니까는 안 하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돼요. 아, 얘가 점수 따기는 실상 더 좋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차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2차 포기하고 지금 그러지 말고. 에? 지금 학원마다 벌써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1차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유지가 되는데 2차 시간에서는 학생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갑자기 2차 시간에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미 2차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예 다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전체를. 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 조금만 하면. 다 된다는, 이거 다 되는 시험이라니까요. 이거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 이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해마다 70 넘으신 분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잊어먹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정상이라고. 우리의 기억은 예전만 못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도 날아다녔어요. 그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도 날아다니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기억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젊다가 또 합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도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부터라도 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저기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을.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이상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여기 앉아 있는데 1차는 이상은 돼야지. 집에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깥 양반을 눈빛으로 제압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는 돼야지. 그래도 훨씬 또 그게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면 충분해요. 이거 합격하는 거. 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에? 아니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건데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그리고 1차 과목에서 2과목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2차 과목도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동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포기를 뭐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실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남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다 가고. 그쵸? 오전 수업 마치면 여기가 깨끗해요. 여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학원들마다 보면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잘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경기 변동에 보시면 호황과 불황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를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경기를 지표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표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 가면은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상가 분양이 안 되고요.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건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아파트가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고 있고 이런 거는 바로 사회적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여부의 판단은 뭐를 가지고 판단한다? 네,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래서 만약에 뭐 오래전에 사용을 했지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를 하나의 측정 지표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학에서는 무조건 얘가 기준이에요. 주택이. 그죠?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학자들은요, 부동산 경기는요, 이 경기만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변동만? 순환 변동만. 그래서 경기는 그냥 끊임없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 네, 이런 순환 변동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클을 분석했더니 그 안에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들도 존재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뭐가 있냐면 추세 변동이 있고요. 이건 장기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요.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인구의 변화 있죠. 네, 이걸로 나타나는 게 추세 변동이에요. 즉 얘는 한 50에서 한 6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이 있죠. 1960년에는요. 필리핀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필리핀 애들이 더 높았어요. 57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죠. 네,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50년, 수십 년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한 7% 이상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 반면에 얘네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1, 2%대에 그치면서 계속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역전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무슨 변동?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있죠. 네, 1958년생부터 63년생 사이까지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에 대한 그 숫자가 많이 이제 신생아 출생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대에 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의 숫자가. 중학교 숫자도 더 많이 필요했고 고등학교 숫자도 더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가 다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출생률은 확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교가 많이 늘어나죠. 숫자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제 초래가 되는 것이 이제 추세 변동이고 얘는 주로 1년을 주기로 나타나죠. 1년을. 일반 경제 같으면요. 사회 관습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설 경기, 추석 경기가 있죠. 미국 애들은 추수감사절 이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관습에 따라서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죠. 겨울에는 건설 공사가 줄어들죠. 이런 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슨 변동? 계절 변동. 그럼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주기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일반 경기는 주로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 있죠.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수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전쟁이 발생하면 일단 폭격 동시에 다 부서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특수현상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럼 부동산 경기에서는요, 주로 예에서 나타나요. 네, 정부 정책에서 유발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정부가 이 비율을 조정을 하죠.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것이 다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율의 조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대출 규제 이런 거. 네, 이런 비율을 갖다 축소시키고 그럼 융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유발이 된다? 정부의 정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여기서 지문 하나, 이렇게 특성에서 지문 한두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온지선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출제되는 배열을 보게 되면 여러 개 중에서 지문 한두 개씩 발췌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특정한 하나만 잡아가지고 오지선다를 구성해 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오지선다를 한두 번 구성을 해주다 보면 거기서 더 이상은 문제 구성이 힘들어요. 중복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여러 개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정책에 가면 임대료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한두 번을 갖다가 임대료 규제 한 번, 분양가 규제 한 번 이렇게 출제해요. 단독적으로. 근데 한 두 번 내면은 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낼 때는 걔를 또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걔를 한 번 내고 나면 1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2년 후에 다시 등장했다. 임대료 규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결국은 제한된 내용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용어만 이해하고 있으면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자 거기 이제 특성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이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예요. 같은 도시라도요.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은 틀려지죠. 그렇잖아요. 또 유형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남에도 보면은 여러 개의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도 있고 뭐 서산도 있고 당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세종자치시도 있고 그다음 뭐 대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특정한 몇 개는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데 몇 개 도시만은 경기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모든 유형의 부동산 경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재건축 경기만 중심으로만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일반적인 거래는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길어요? 주기가 길어요.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나타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커요?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을 유발을 하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이게 작다라고 줘서 그게 답이었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작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게 간단하게 주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큰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진폭이 큰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부동산 경기는요. 타성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경기의 움직임이 일반 경기처럼 금방금방 바뀌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를 못해요. 경기가 상승으로 들어가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니까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럼 경기가 후퇴해 있잖아요.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일반 상품 같으면은 공급량을 바로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조절하기 힘들어요. 이미 착공이 들어간 물량은 다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완결제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완성이 돼야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은 애들이 있죠. 도시 이렇게 보게 되면 걔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앞으로 물량이 완성이 될 때쯤이면은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미분양이 될 게 뻔하다라고 예측이 되더라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중간에 이거를 스톱을 시킨다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그래서 2년 전인가 어느 건설사에서 유명한 건설사에서 기초공사 들어갈 때를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초공사에서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분양 들어왔던 계약금을 반환을 시켜주면은 손실이 한 100억 정도인데 얘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미분양이 쌓여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은 한 300억, 400억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엎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뭐가 크다? 네, 진폭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하고 4번에서는요, 5번까지도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일반 경기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인 양상을 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체적인 경기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쳐져서 움직인다고요. 뒤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슨 경기?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데 부동산 경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도 부문별 경기가 있죠.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얘는 일반 경기하고 무슨 관계를 띈다? 얘는 동시순환, 동행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주거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얘하고 비교하면은 역순환, 반대적인 양상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왜냐하면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요. 대부분 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로 여기다 투자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이게 기업용 부동산이니까. 근데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택시장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금융비용이 작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은 이런 부동산 투자 안 하죠. 수익 내기 힘드니까. 그러면 자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부분으로. 예, 싼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는 주택 부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경기하고 무슨 관계? 역순환적인 관계. 그래서 그게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그럴 때 4번 지문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는 부문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무슨 관계를? 역순환적인 관계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그죠?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건축 경기니까. 지어서 들어올 때가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질 때도 있죠.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누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위 얘기한 대로 잘못 시장을 오판하게 되면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괜찮더라라는 소문이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돈가방 싸들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얘기한 대로 막차를 타는 거죠. 막차를. 이게 막차를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4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7번에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지역적, 국지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상은 그렇게는 안 나타나요. 부동산 경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대부분의 부동산 그 경기에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진원지가 되는 게 강남의 대치동에 뭐 아파트 단지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그게 강남 지역으로 확산을 하겠죠. 그럼 강남 3구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개구에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그게 신도시로 확산이 돼요. 그럼 신도시로 확산이 되고 그게 다시 전국적인 부분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규제를 한다고요. 그 바람에 이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커진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6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집 처분해가지고 거기 가서 6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그랬을 때 1대1로 교환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40평, 50평에 살아도 거기 가면은 이거 팔고 글로 가면은 한 뭐 18평이나 20평대 초반 뭐 이거나 바꾸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그 지문은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이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야. 그럼 거기는 왜 별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거의 지문 형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채용을 해서 들어오고요. 얘도 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도. 근데 얘는 또 단독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요. 포인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교재는 하향시장부터 나와 있는데 통상 이제 회복시장이 있고요. 상향이 있고요. 후퇴가 있고 하향이 있고. 그러면 여기 위에 거 4가지는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이 나타나는 형태고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상향이 일반 경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호황에, 하향이 일반 경기에 어디에. 네. 근데 이제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경기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보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가나 공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장? 회복. 그러면 이게 호황이라는 얘기는 그게 좀 더 활발해지는 시장이 상향 시장일 거고. 그럼 경기가 후퇴한다는 얘기는 거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공가나 공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가격도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시장? 후퇴 시장. 그게 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슨 시장? 하향 시장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표현을 가지고 틀리게 답을 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주로 주는 게 2가지예요. 하나가 부동산 전문, 즉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냐 이거예요. 누구 중시해요? 회복시장에서는. 초기는 매수자 중시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네, 매도자를 중시해요. 매도자를. 그러면 회복시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는 사이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제일 전문가가 파악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일단 경기가 후퇴하는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측정하기 힘든 게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2가지를 알 수 있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경기가 회복될 때 들어가서 후퇴하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렇잖아요.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후퇴기로 접어드는 것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대단한 전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줘도 엄청난 수익이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아무개 중개사의 말을 듣고 투자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 거기에만 의뢰하면 완전히 100%야. 그래봐요. 쭉 몰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60점을 맞기 위한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학개론이면 우리는, 이것만 배워도 6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해갖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도 될까? 이런 불안 심리가 나와요. 네, 시험 임박할수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안 심리를 재워주기 위해서 선생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조금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아, 이것까지는 안 했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쓸데없이 점수를 많이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1차 과목에서 90점 100점을 맞았다고 2차 과목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1차는 요건인 거예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종 합격은 뭐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2차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은 2차를 볼 수 있는 요건이니까. 물론 이미 만점이야 포기했겠으나 그래도 어디는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요 정도 목표로 가는 거예요. 70점 정도. 네. 그래서 여기 정도 원래 하게 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8점 맞고 1차 합격해봐야 뭔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1차는 8점 맞고 합격했는데 2차가 떨어지면 그러면 또 투설투설 된다고요. 너무 1차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2차가 떨어졌다는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1차가 대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네,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가 돼요? 여기서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하한선. 여기가 회복시장 국면일 때 사례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거래됐다는 얘기는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가 된다? 하한선. 근데 왜 또 기준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기가 회복됐는지 아직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무슨 시장? 회복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경기가 호황 국면이니까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하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 매도 법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고 할 때가 무슨 시장 국면에서? 상향시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요, 매물이 없어요. 중개업소가 가장 크게 답답해하는 게 그거죠. 거래하겠다고 찾아온 사람 많은데 뭐가 안 나와 있는 거야? 매물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막 계약금까지 막 떼넘기고 나오면 무조건 잡아달라고 그러더라도 나오는 물건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물건 확보가 중요할 때야. 여기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돼요? 하한선이죠. 이걸 많이 써줘요. 단독으로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출연하는 애가 얘예요. 상향시장을. 그죠? 그럼 왜 얘가 일단 출연하면 나중에 출연할 수 있는 게 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제목이. 제목으로 구별되는 애들을 출제자가 낼 리가 없어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해야 되니까. 실수와 착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힘든 거예요. 27회까지 봤잖아요. 27회까지 해서 문제를 냈으면 안 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냈어요. 다. 그렇죠. 그 지금은 옛날에 심지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지도 않았던 애들도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더 간결하게 찍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부만 조금 하시면. 그래서 얘가 가끔 등장해요. 이게 뭐로 바뀐다? 사간선으로. 그죠? 이게 매도자가 아니라 뭐로? 매수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 위치도 알아야 돼요. 위치. 여기 얘가 상향과 하향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그 출제자가 후퇴시장은 하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어디 다음에 오는 거예요?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게 후퇴국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호황이라고 해놨으면 호황 다음에 오는 게 후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데 표현이 상향으로 나오니까 하향으로 나오니까 얘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국면 다음에 온다? 상향시장 국면 다음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해요? 초기는 매도자 중시해요. 그러다 시간이 경과하면 누구를? 네, 매수자를 중시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기가 후퇴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여기도 새로운 거래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는 게 무슨 시장? 후퇴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향시장은 경기가 불황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를 중시하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 시장에 보면 다 상한선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정시장이라고 있죠. 네, 얘는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는 얘기죠. 세종시 안에 보면은 전부 중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소형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세종시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더라도 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항상 거래가 꾸준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데가 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는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세에 대한 변화도 크다 작다? 작아요. 여기는 경기가 호황이더라도요. 거래 가격이 투기 가격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세가 항상 안정적으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시세가 항상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시장이다? 안정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순환국면별 특징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돼 있죠. 네. 아까 요 지표라는 것을요, 쓰는 거는 경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경기 어떤 사이클의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경기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게 되면 이게 증가해요. 재고나 실업이. 그러면 나중에 경기를 회복시킬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걸릴 수 있을 때 이 경기가 꺾이는 타이밍에 개입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타이밍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개입을 해야 될까? 어느 시점에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이 경기에 대한 이 하강을 갖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업에 가시게 되면 시장에서의 부동산 경기의 동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는 분석과 파악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경기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좀 안 좋은 흐름이라든가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는 대답을 못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해봐야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얘기해가지고 학개론생 얘기를 듣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본인이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은 그 양반 말을 믿고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낭패밖에 안 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물어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분석을 또 치열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빠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만 보는 거예요? 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손해만. 걔는 그냥 오래 갖고 있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나 많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측정 지표를 보면은 일반 경기가 지난번에인 것처럼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나올 때 계속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 소비 심리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요.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을 해요. 수요 측면은 거래량으로 파악하고요. 공급 측면은 건축량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보면은 거기 한 6번째 줄 정도에 가면 돼 있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경우 생산량, 그래서 건축량, 공급 지표, 괄호에 그렇게 돼 있죠. 소비, 거래량, 그 다음에 수요 지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변동, 얘는 보조 지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지표에 해당이 되고요? 보조 지표. 얘네가 주요 지표예요. 거래량이.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취등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량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있죠. 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택지의 분양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공실이라든가 공가라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거미집 모형에서 안 나오면. 여기 지금까지 우리 경기 변동 했잖아요. 이 전체에서 지문 하나씩 채용해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순환 군면상의 특징 저거 하나로만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 거미집 모형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오는 유형이나 범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답을 주는 거는 주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 주어져 있죠. 시간 됐으니까 좀 잠깐 쉬어야 되는군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하고 뒤에 정책론으로 넘어가시죠.